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어떤 깊이 있는 견해가 있다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한국 남자들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설명을 시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약간 듭니다. 자, 박건일 비평가님, 이 책에 대해서 총평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 남성들에 대한 리포트나 보고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여성들을 혐오하고 여성들에 대한 그 혐오 담론들을 적극적으로 또 유포하는 그런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심진경 평론가님은 이 책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이제 사실 여기에서 아주 개괄적으로 뭐 남성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국의 그 남성의 어떤 그런 역할과 그 다음에 그 모델들이 어떻게 달라졌고, 혹은 달라지지 않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한국 남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긁어 모아서 그렇게 해서 편집한 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저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한국 남성들에 대한 논의들의 뭐 아카이브한 모아놓은 뭐 이런 집결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어쨌거나 포인트는 그동안 이제 남성이 주로 여성을 재현하는 이제 주체 측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책의 가치는 그런 남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력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약간의 새로움이나 낯선,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존재인가? 뭐 이런 식의 의문을 제공해주는 뭐 이런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병역의 문제는 한국 남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남성성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 공동체를 지켜온 어떤 피해의 대가로 획득되는, 네.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경우에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과 또 어떻게 보면 맥락이 다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부장제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제도나 문화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결국은 남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시민권, 그리고 시민권의 바탕에 있는 병역의 의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성이라는 가부장제의 상징 권력을 떠받들고 있는 어떤 물적인 토대, 굉장히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 국가들이 예외이고 대부분 다 모병제를 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나라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고, 나라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시민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고대사회나 중세사회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남자들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식의 관념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성립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남성의 어떤 상징적인 권력, 사회에서 갖고 있는 남성들의 상징적인 권력을 떠받쳐 온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젊은 남성들이 주장하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여자들도 군대를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러한 그 군 경험을 네.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남성성의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일정 부분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 이제 여성들이 군대 가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막상 여성들이 전투병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싸움을 직접적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여자는 못하니까 여성들은 이제 군대를 가더라도 뒤에서 뭔가를 도와주거나 널싱 같은 걸 하거나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걸 하거나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종류의 작업에 종사를 해야지 전투는 남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데도 전투병과에 그 여성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전투에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 역시도 만약에 뭐 여성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모병제든 징병제든 간에
충분히 뭐 전투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육체적인 격투를 하는 시대도 아니고 어쨌든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는 시대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남성들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상징적인 권력으로서의 남성성 혹은 나라를 지키는 남성이 가져야 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특권? 네, 특권? 상징적인 특권?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많이 더 지금보다는 희석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서의 남성, 그리고 그것이 자꾸 뭐 군대든 아니면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에서 남성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꾸만 그 남성이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로서의 신화를 구축해왔던 것이 또 일종의 그 현재의 남성성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심지경 선생님, 평론가시잖아요. 네. 자, 한국 문학은 이런 남성을 그동안 쭉 반영을 해왔을 거예요. 특히 한국 문학이니까 한국 남성을 반영해왔겠죠. 자,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문학에서 한국 남성들은 주로 어떻게 재현해 왔을까 하는 거랑 그리고 왜 이런 재현이 가능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회 정치적인 경제적인 현실을 그렇게 그 문학 작품 안에 다루고자 했던 소위 이제 리얼리즘 문학 계열이거나 아니면 식민지 시대의 그런 소설들을 쭉 보면 언제나 그런 왜 우리가 그 궁핍한 식민지 조선의 현실 예를 들면 김동인의 감자나 이런 소설을 얘기할 때 거기에서 궁핍한 조선의 현실은 언제나 여성이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결국에는 그 타락의 대가를 자기 목숨으로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그 궁핍한 조선의 현실은 언제나 여성이고 그 현실을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그 현실에 개입하지 못한 채 그런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약한 지식인은 언제나 남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대중소설에서 별들의 고향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들의 고향에서도 70년대 산업화의 그늘을 온몸으로 짊어지는 건 언제나 여성이었고 그리고 그런 현실에 괴로워하는 나약한 지식인은 언제나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들은 실제로 작품 속에서 재현될 경우에 굉장히 어떠한 현실 그게 이제 아주 부정적인 현실이 부조리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괴로워하는 나약한 그런 사람이건 아니면 그 현실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건 간에 그러한 주체는 언제나 남성이고 그리고 그 현실은 언제나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은 이제 특히나 남성 작가들에 의해서 재현되어 왔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유하는 주체는 남성이고 그 다음에 그 사유와 질문의 대상인 세계는 언제나 여성이었다는 거. 이런 식의 성별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네. 그 남성은 언제나 나약한 지식인이지만 세계에 대해서 사유하는 주체. 그 다음에 여성은 생계를 꾸려가지만 오히려 그 사유의 주체가 아니라 사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별의 역할에 구분이 생긴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근대문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1세대 여성 작가들이 배제가 되잖아요. 같이 그 창작의 주체이자 창작의 동료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혜석, 김명순, 김미려 이런 작가들이 같이 김동인이라든가 그런 현진건이나 이러한 영상섭 이런 작가들과 함께 나란히 창작의 주체로 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델 소설이 그 여자들의 어떤 성적 스캔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회자가 되고 그거를 소재로 해서 모델 소설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1세대 여성 작가들이 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이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근대문학의 형성 과정에서 배제가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창작의 주체이자 동료를 인정하지 않고 그 여성들을 그렇게 창작의 대상으로 작품 속에 이제 오브제로 그렇게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 한국 남성, 특히 문학에서 나오는 한국 남성 하면 일제시대나 뭐 최근까지도 대체로 나약한 지식인이 딱 떠오르잖아요. 네. 왜 나약한 지식인들이 자꾸만 한국 문학의 주인공을 등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남성들이 그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겪는 어떠한 그 괴로움 같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자기와 함께 이 세계가 겪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고통의 현실을 좀 한 발 빼는 거죠. 한 발 빼고, 언제나 자기들을 조금 더 이제 어떤 조망적 관점에서 이 고통의 현실을 지켜보는 자로서의 어떤 뭐 관찰자나 혹은 뭐 또 조망자로서의 그러한 시선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 시선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주체로서의 어떤 자기 정립이라고 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조적 시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관조적 시선의 특징은 내가 그러한 현실에서 어떠한 이런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그 현실의 일부는 아니야. 관조적 시선의 주체가 언제나 남성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 현실에 깊이 개입하거나 자기가 그 현실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남성은 그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늘 한 발짝 빼서 그 사태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어떤 고고함이나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답변에 그냥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의 또 다른 텍스트잖아요. 그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 여기도 배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뭘 떠올렸냐면은, 이게 성폭력, 이게 어디부터가, 혹은 어디까지가 성폭력이냐라는 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여성이랑 남성이 옷을 다 벗고, 이제 모텔에 가서 막 하려고 하기 직전에 여성이 노라고 하더라도, 그때라도 멈춰야 한다라는 어떠한 그 가이드, 를 제공하는 그런 이 성폭력에 관한 그런 얘기들,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개론적인 얘기들, 어떠한 매뉴얼들, 이러한 것들을 좀 소설로 쓴 게 아닌가. 근데 이 남자는 사실은 이 여자가 50%만, 보통의 남자들은 50%만 나랑 자고 싶어 해도 그래도 나는 이제 잘 수 있고 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남자가 좀 착각하는 얘기이고, 그런 그냥 소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한국 문학 작품에서 재현되는 그러한 남성하고는 조금 뭐 비슷한 맥락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책은 어쨌든 다시 한국 남자를 되돌아올게요. 자, 2030 세대의 한국 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여기서 유일한 2030 남성입니다. 예, 수줍어하는 35살. 특히 여성 혐오 현상을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정신분석 측면에서 20대 여성 혐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특히 20대 남성들의 백래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저에 이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심리에서는 자기 자신이 여성화된 남성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근본적인 제스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 자신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을 공유할 수 없고, 오히려 헤게모니적인 남성성에 의해서 도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어적인 기제이면서 허세를 떠는 거죠. 허세를 떨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성적 상황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대안을 찾는 방법에서 내 안에 있는 여성화된 지점을 오히려 실제로 밖에 있는 여성에게 투사하는 이런 종류의 뒤집어진 관점들이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여성화된 지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판본들이 쉽게 생각하면 능동적이지 못하고 자기의 경제적인 자립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이나 혹은 다른 어떤 집안의 원조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여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된장녀, 김치녀, 더 나아가서는 김여사 이런 종류의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이미지들을 바깥에 있는 실제 여성들에게서 찾아내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 혹은 여성화된 남성을 실제 여성과 치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남성은 자기 자신은 그것으로부터 면피되어 있다라고 하는, 면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근본적인 원인인 헤게모니적인 남성성 그것 자체는 그냥 유지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기결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실제 여성에서 그걸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된장녀나 김치녀나 김여사나 이런 그 네이밍된 호명된 그런 인물들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여성 인물들은 사실은 남성들에 의해서 급조된 그리고 조작된 그러한 그 여성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남성들이 원하는 그런 개념녀의 어떤 그 반대편에 있다고 상상되는 어떠한 여성이고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너무 주체적이어서 공포스러운 그런 여성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남성들이 정말 실제 여성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저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후쿠오카 그 가이드, 맞나? 나의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 그 소설에서도 이 남성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상상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이 여성에게 투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실체성이 박탈된 거잖아요. 실제 그렇죠. 모습이 사라지고 자기가 상상하는 어떠한 여성과 연애를 본인은 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 여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무능.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부분이 잘 드러난 부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그 마지막 대목에서 나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성한테 나는 당신이랑 말이 되게 잘 통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성이 그건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닐까? 라고 답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다. 너는 환상에 빠져 있고 나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너가 잘 통한다고 느꼈을 뿐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체성을 드러내는 이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냥 너랑 그렇게 대화를 했을 뿐인데 너는 너 스스로 그냥 뭔가 어떤 더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대목으로 읽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어떤 남성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여성이든 간에 외부에 그거를 투사를 해서 어떤 이미지들, 여성상,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여성 아니면 자기가 혐오하고 싶은 여성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